예, 이제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어, 인맥의 경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배 부위의 해부학적 특징들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해부학 시간에도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했을 것 같지만 또 경혈의 입장에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들을 우리가 유심히 인식해야 되는가를 추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벽의 앞배 배벽에 죄송해요. 네, 앞에 배벽에 위치하고 있는 피부 단면을 본 건데요. 우리가 중심에서 보면 리니아 알바가 지금 이 공간이죠. 그래서 리니아 알바에 해당하는 이제 앞쪽의 피부면이 하얗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리니어 알바를 중심으로 해서 복부 정중선의 가장자리로는 일단 근육에서 보면 배고등근이 통과하고 있고요. 배고등근의 가장자리는 배 바깥 삐근, 뱃속 삐근, 배 가로근 등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너림출 형태로 해서 리니어 알바면에 이런 식으로 결합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맥의 입장에서 보면 인맥의 면 안에서 자침할 때는 근육과 관련해서 자극되는 대상들은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러한 자극의 대상들을 나중에 인식을 해야 사실은 조경면, 위경면이 이 공간에 있고요. 족태음, 비경면이 이 공간에 있거든요. 족소음, 신경면은 이 공간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맥을 기준으로 하는 이 단면 안에서 각각의 해부학적 구조들을 인식을 해야 우리가 또 다른 경혈에서의 해부학적인 특징들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리니아 알바까지 체표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피하 지방이죠. 사실 사람에 따라서 이 BMI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이 피하 지방의 두께는 매우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 자침 신도는 결국은 리니어 알바 표면까지를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리니어 알바에 해당하는 이 힘줄 지역까지 둔다고 할 때 자침의 차이는 깊이의 차이는 여기에 존재하는 이 피하 지방의 두께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BMI가 큰 이제 뚱뚱한 사람인 경우라면 이 같은 자침에서도 더 깊이 자침해야 이 리니어 알바에 닿을 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배벽에 있어서 왼쪽 그림은 배벽에 있어서 이 공간은 내장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장까지 도달하는데 자침을 한다고 할 때 어떠한 단계로 내장 공간 안까지 들어가는가를 염두에 두면 여기는 이제 근육층은 사실은 이 지역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피부층이 있고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층 밑으로는 이제 세 개의 근육층이 있죠. 배 고등근, 배 바깥 삐근, 뱃속 삐근, 배 가로근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복막층이 있는 것입니다. 복막층은 내장 지방과 관련한 영역이기 때문에 복막층에서도 지방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복막층 안쪽에 이런 형태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입을 할 때 여러분이 자입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침이 이 지역을 뚫고 갈 때마다 이 막성층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침 끝에서의 촉감이 달라지는 것을 손끝에서 느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침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침이 이 층을 뚫고 가는 이 과정의 막을 통과할 때 이 막성층이 통과하는 느낌을 침을 잡은 이 손잡이에서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감각을 키울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이 자침의 정확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그 친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친구 전문의들은 자침 훈련에 있어서 자침 과정에서 한지를 놓고 자침했다고 했잖아요. 한지를 두껍게 놓은 뒤에 침을 자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몇 장의 한지를 뚫었는지를 맞추는 훈련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손끝에서 자침하는 과정의 단계를 어, 어, 인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들이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침법의 특징이라는 거죠. 2교시 출석하겠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나나요? 지금 들리는데? 지금 들려요? 계속 방금 안 나가. 그럼 되게 이상한가 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층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체표면에서 촉지하는 것은 이 뼈의 구조들이죠. 골성 표지를 촉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덩결합의 윗모서리지요. 두덩결합의 윗모서리지요. 그 다음에 위압 엉덩뼈 가시, 그 위압 엉덩뼈 가시에서 두덩뼈의 거친면까지 통과하는 사골지형면. 그 다음에 복강 안쪽은 사실 뼈의 구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복장뼈, 스터넘이란 복장뼈, 복장뼈와 만나는 칼돌기, 연골 형태고 형태는 사람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칼몸통 결합이라고 한 이 구조가 기준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에 배꼽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라인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등분을 하도록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배꼽을 기준으로 두덩결합 윗모서리까지는 5등분을 하더라. 이런 구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골선 구조를 찾되 갈비의 경우는 이렇게 연골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여기는 연골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갈비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특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표면에서 혈관의 구조를 보여드리면 정맥의 혈관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아주 거미줄 모양처럼 분포하고 있고 특히나 피하 지방층에도 정맥 혈관이 아주 치밀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얕은 배벽 정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배벽 정맥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아래 배벽 정맥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배꼽 주변 중심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쪽 가슴 정맥 같은 것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갈비 사이를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넙다리 쪽에서 넙다리 정맥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정맥들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정맥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침 시의 피하 출혈들은 이런 정맥의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정맥들이 체표면에서 병리적으로 나타난다면 병리적으로 관찰되는 체표 정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락맥의 병에 관련해서 연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병들은 자침법에 있어서 자락법으로 위주로 시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락법이라고 하는 건 자침법이 있고
자락법이 있다면 자락법은 출혈요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침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락법에서 출혈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부항사혈요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무엇은 의료행위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언뜻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맥 말고도 동맥이 있다면 동맥은 정맥보다 좀 단순합니다. 예, 단순하고 분포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피하 지방층에 있는 동맥은 없고 이렇게 근육층과 조직층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를 벗겨내면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고 피하 지방층 밑으로는 근육층이 있는데 근육층을 덮고 있는 건 근막층입니다. 그래서 근막을 포함한 근육층들을 우리가 경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근막과 근육, 힘줄들을 포함한 하나의 운동 성분과 관련된 인체 구조들을 옛날 사람들은 경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경맥의 유주 분포하고 연결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경근이라고 설명한 거겠죠. 참고로 우리가 복부에 있는 경혈들은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빨간색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이게 표시해 놓은 것이 다 뭐냐면 모혈입니다. 여러분 모혈이라고 하는 거는 경혈학 총론 시간에 배웠죠. 장부의 병리적 상황을 표현하고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특정 경혈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모혈에는 12종이 있다고 했는데 12종의 의미는 육장, 육부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모혈들은 대부분 흉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흉복부에 있는 경혈들을 12종을 지금 표현한 건데 옆구리 쪽에 경문까지 포함한 거고 있고요. 이러한 모혈들의 위치는 대부분이 해부학적 위치하고 고려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경혈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혈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위치적으로 파악해 보면 신경의 피부 분절과 내장과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러한 모혈의 위치들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모혈이 있는 지역들의 병리적 표현들은 그 부위를 대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건 방광의 모혈인데 결국은 방광의 병은 아랫배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관원혈은 소장의 모혈인데 소장의 병도 아랫배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모는 삼초의 모혈인데 사실 삼초는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문의 위치는 하초에 관련된 삼초의 병을 말하기 때문에 하초에 관련된 병도 아랫배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장의 병과 관련한 건 천추인데 배꼽의 가장자리인 영역에서 대장의 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혈의 위치는 그 장부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체표 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내장 장기의 위치와 그 내장 장기에 연결된 신경, 내장 신경과 체표 피부 신경의 위치의 연관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경혈학 총론 수업에서 이미 연관통과 관련한 것을 경락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피부 분절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경혈이 위치한 부위에 어떠한 체표신경의 피부 분절이 위치하는가, 그리고 그 체표신경의 피부 분절은 어떠한 척수신경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단지 경혈의 입장이 아니라 현대 신경해부학 입장하고 연관해서 질병을 이해하고 또 판단해서 치료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배꼽을 기준으로 먼저 설정을 하세요. 배꼽을 기준으로 T10이라고 하는 등신경, 척수신경이 분포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랫배 쪽으로 T11, T12, L1 세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는
11번째, 12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허리신경이 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배꼽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9번째, 8번째, 7번째, 6번째, 명치까지 6번째 신경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복장뼈에서 보면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가 복장뼈에 있다. 그 다음에 목 부위에 와서는 C3, C4, 그러니까 목뼈 3번째 목뼈, 4번째 목뼈, 5번째 목뼈 신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경들은 또 일부가 연결돼서 위팔신경 얼개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신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팔 부위에서 병리적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앞배 쪽에서의 피부 분절인데 이것이 등 뒤쪽에선 피부 분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물론 이건 뒤쪽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족태양 방광경 가서 배울 때 또 배우겠지만 이것과 뒤쪽과 앞쪽을 연결해야 배수혈과 모혈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배수혈도 이 등신경의 척수신경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뭐 한 번에 다 외워놓는다라고 하면 또 학습량 많아지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학습하는 것들을 다 축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경혈학 수업은 학습이 누적되는 거지. 그때만 알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또 새로 배운다라고 학습을 하면 이제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경혈학의 학습량이 많냐고 여러분이 예상을 하냐면 바로 이 누적된 학습 효과를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미 경혈학 총론에서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혈학 총론 내용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금은 비록 비대면이라 이제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하지만 시험 문제 나는 유형에 있어서 시험 범위는 과거에 배운 시험 범위를 항상 포함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혈학 총론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이 해당 내용에서 경혈학 강론에서 배울 때 이미 나온 것을 배웠다는 전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혈이 뭐냐고 물으면 모혈의 12개는 경맥에 따라서 12개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맥에 있는 부위만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모혈이 이미 있는데 이 모혈은 여러분이 총론에 다 외운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때 이 모혈은 미리 다 냅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경혈학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또 이것도 다 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학습들을 여러분이 자기 나름으로 잘 쌓아서 쉽진 않겠지만 자기 나름의 맥락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인맥의 학습이 사실은 시작 단계에서 이런 걸 사전에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가면 갈수록 외울량이 너무 늘어나서 이제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소개하는 거고요. 이러한 척수신경과 관련해서 이걸 외우는 이유는 또 뭘까? 그러면 내장의 형태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내장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해당 경혈의 위치를 자침할 때 그것이 어떤 장기와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위의 병증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현대 해부학에서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예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한의학적 해석을 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 기준선 배꼽이 있고요. 배꼽을 중심으로 지금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정사각형 만들 때 또 다른 기준선이 뭐냐면 바로 이 점선이에요. 이 점선은 현대 해부학에서는 빗장 중간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빗장 중간선은 한의학에서는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유두 중심선이라고 해요. 이 선은 골도분촌에서 인맥에서 가장자리로 4촌입니다. 한의학에서 이미 빗장 중간선을 유두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를 통과하는 이 선이 여기는 유두를 통과하는 것처럼 설명을 안 해놨지만 사실은 유두를 통과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
그리고 가슴에서는 조경면경, 복부에서는 족태음경의 경면이 돼요. 그리고 이 중심선과 유두 중심선의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것이 복장뼈 선에 가깝다 해서 복장뼈 선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이 사각형을 만든 거죠.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배꼽을 중심으로 이 사각형 중심으로 바깥쪽에 구불 잘록창자가 통과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록창자, 대장이 통과하죠. 이 사각형 면의 바깥쪽 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쪽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소장이 존재하겠죠. 여긴 표현 안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배꼽을 중심으로 내 대장의 안쪽 공간에는 소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질병들은 주로 소장의 병증을 많이 표현해요. 한의학에서도 사실은 그런 병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의 왼쪽으로는 위장이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위장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의 윗모서리는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두 정중선을 기준으로 간의 윗모서리를 그립니다. 양쪽 유두를 기준으로 하면 유두 사이가 뭐에 해당하면 네 번째 갈비 사이 공간이 됩니다. 이게 네 번째 갈비고 여기가 다섯 번째 갈비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가로막이 있고 간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어제 제공되어 있는 인맥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꼽을 중심으로 명치에 해당하는 칼돌기 몸통 결합까지를 8등분을 했을 때 그 8등분의 중간선에 해당하는 지형이 중안이라면 중안의 위치에서 위쪽은 간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있고 아래쪽은 위장과 관련한 요인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로 한 현대 해부학을 토대로 하는 경혈학 교과서가 표면 해부학처럼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의사들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촉진을 통해서 위장의 지역, 간장의 지역, 췌장의 지역, 비장의 지역, 그 다음에 대동맥의 지역, 그 다음에 대장의 지역들을 촉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걸 확진하기 위한 방법이 복진인 거고요. 한의학에 있어서 이미 복진은 사진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한의학에 있어서 복진이 발전한 거는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숙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경혈의 위치는 그에 상응하게 존재하더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또 간략하게 얘기하면 현대 병약적으로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통증이 나타나면 어떠한 병증이고 오른쪽 윗배에서는 나타나면 통증이나 복진에서 이상 변화하면 무슨 병증이고 라는 식으로 나타나죠. 배꼽을 중심으로 나타날 때는 췌장염, 그 다음에 초기 충수염, 그 다음에 위장궤양, 위궤양, 그 다음에 대장염과 같은 인플라메이터리 바월 신드롬, 이런 것들, 소장질환,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고, 윗배 쪽에서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위장의 병증이 있다는 얘기고, 또는, 췌장의 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단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 거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드러나면 콩팥을 중심으로 하는 병증, 그 다음에, 대장의 병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복진을 하는 한의학적 진단이나 현대의학에서 복진을 하는 진단이나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경혈의 위치는 해당 증상과 관련한 병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랫배 쪽에 있는 곡골, 중국, 관원, 성문, 음교, 기해 이런 경혈들은 이러한 증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거고 윗배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러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토대로 해서 개별적 경혈들을 하나씩 소개할 건데
이 슬라이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총량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교과서의 내용과 현재 슬라이드 여러분 화면에 나온 내용들이 일치하는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은 뭐냐면 여기 슬라이드에 제공된 내용을 기준으로 학습을 해주고 교과서는 이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히나 해부학적 구조들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 교과서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교과서를 기준으로 외우지 말고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평가할 때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자료를 따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이 녹화돼서 재생해서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에서 첨삭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첨삭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학습 과정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료를 따로 배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영상을 돌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하실 때 제가 특히나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특히나 강조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이 모두를 외워야 될지 아니면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에 좀 방점을 둘지를 선택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하는 경영학 수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제목대로 명칭, 다른 명칭이라고 하는 거 이명을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의학의 여러 어떤 근거와 사례는 고전 문헌을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고전 문헌에서는 회음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지만 회음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써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음이 아닌 다른 명칭이 무엇인지를 숙지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명칭을 다 외우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또 벅차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다른 이름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한국의 한의사니까 한국의 한의사로서 다른 명칭을 외우자라는 취지로 붉은색으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명칭만 외워주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기의 두뇌가 외우는 여력이 생기면 나머지도 외우면 되지만 제가 평가할 때는 이 영역은 평가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붉은 글씨는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위는 어떤 내용은 한자적 표현 아니면 전통적인 해부학 용어 표현으로 써 있는데 저는 모든 용어의 표현은 표준 해부학 한글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모든 의미들의 해석들은 표준 해부학에 나온 한글 표현을 기준으로 경열의 표준 이치들을 정하겠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고요. 아울러서 해부학적인 근거들, 근육, 신경, 혈관을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용어는 표준 한글 해부학 용어, 표준 해부학의 한글 표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쓰여진 것도 병기해서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데 학습할 때는 한글 표현을 위주로 합니다. 물론 영어까지 외우면 더 좋죠. 근데 제가 굳이 영어로 평가하진 않으니까 영어식 표현은 여러분이 추가로 심화학습하기 바랍니다. 자침법, 뜸법, 개요는 정확한 숫자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자침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여러분 1촌을 제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라고 했죠? 기준값을 이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23mm 내외에서 그보다 얕게 자침한다라는 식으로 표준이치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되 실제는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견학 실습에 오면 피험자의 BMI 지수에 따라서 피하 지방의 두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기 전까지의 숫자는 이 정도의 범위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가지는 게 회음에서 1촌 20mm 내외 자침을 하는구나. 이보다 깊게 자침 잘 안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마 이런 문제를 만약에 나중에 낸다면 회음 부위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조건이 없이 이렇게 냈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침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부위의 안전 범위를 어느 정도로 기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통적인 기준에서 제시한 거니까 참고하고요. 이 부위를 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서의 뜸법을 써놓은 겁니다. 애주구를 썼으면 당연히 애조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애조구 잘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중국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놓은 거겠죠. 애주구가 가능한 건가, 애주구를 할 수 없는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이 3에서 5장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장까지 써놨다. 그럼 여기는 자침법보다는 애주구를 또한 뜸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식의 경열의 특성으로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뜸법에 나와 있는 장수는 뜸을 많이 하는 경열인가 뜸을 별로 하지 않는 경열인가를 판단하는 한의 근거인 거지 이 숫자를 정확히 외우냐 안 외우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애조구는 주로 시간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개요인데 이건 이 경혈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맥, 동맥, 축맥의 교회 부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혈이 인맥에 소속은 돼 있지만 이 경혈의 속성에는 동맥도 있고 축맥도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혈을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혈이 어떤 경맥의 병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귀속한 건가 아니면 이 경혈이 어떤 경맥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경맥의 공간에 귀속시킨 건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이 경혈은 인맥의 공간에 있으면서 동맥의 공간에 있으면서 축맥의 공간에 있으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경혈은 인맥의 병우의 속성도 있고 동맥의 병우의 속성도 있고 축맥의 병우의 속성도 있어 이런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 경혈은 서로 다른 경맥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요는 써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혈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속성의 특징을 가진 경혈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13규혈은 뒤에서도 설명되겠지만 정신질환에 쓰이는 13종의 경혈이에요. 그러면 회음은 정신질환에 쓰인 13종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걸로 귀속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이 13종의 13규혈이 뭔지를 또 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 어쨌든 그러한 속성으로서 개요가 나와 있고 주치의 병증은 포괄적 병증만 써놨습니다. 사실 이 뒤에는 원래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많은 병증을 하나하나 소개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 하나의 도표 다 외우라고 하는 과정에 끝까지 외우는 게 학습에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번 올해부터는 주치의 병증을 카테고리로 큰 볼륨만 넣어놨고 나머지는 삭제했어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모든 슬라이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반복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왜? 부위별로 유사하다 보면 근육신경 혈관은 거의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한번 설명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랫배 부위에서의 어떠한 속성의 공통점이라면 그 공통점이 되는 해박적 구조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사실은 해당 경혈의 속성은 이해하기 넘어간 것이 되겠죠. 그런 취지로 해서 경혈들이 앞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회음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명칭이 병해라고 하는 이명이 하나가 동의보감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게 전음 부위예요. 전음 부위라고 하는 것은 생식 기능이죠. 외음 부위에 해당하죠. 여성에 있어서는 요도와 그 다음에 질 입구가 되고 남성에 있어서는 고환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고환이나 질 입구의 뒤쪽 가장자리라 항문입니다. 항문 사이를 연결한 중점이 되는 게 회음에 해당합니다. 자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긴 자침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현대의학에 와서 한의사가 이 회음 부위 자침할 수준이 되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수준이 극대화돼야 되겠죠. 이 부위는 사실은 촉진만 해도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치료적 수단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어쨌든 이 부위는 항문과 비뇨기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항문과 비뇨기 질환에 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주치해 보면
알시얼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인맥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침을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정신질환의 목적으로. 근데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의식장애, 의식소실과 관련한 쪽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닌 경우, 제정신이 아닌 경우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자극량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자극량이 아주 강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 응급 구조혈로도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전통적으로 쓰였다는 거고, 그런 전통적으로 쓰인 거 이외에서 현대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음 부위를 가지고 우리가 근육, 신경, 혈관을 보면 주로 항문과 관련한 근육, 그 다음에 이 골반 아래를 지탱해주는 근육 등등이 있습니다. 골반 아래를 지탱해주는 근육 등등이 얕은 살 가로근, 깊은 살 가로등 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얕은 가로근의 형태인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이는 게요. 항문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외음부 지역이 있죠. 외음부와 항문의 중간에 이 지역이 지금 이런 가로근의 결합 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부위를 해부학적 특징이 지금 살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으로 보면 뒷넙다리 피부 신경을 위주로 해서 존재하고요. 예, 뒷넙다리 피부 신경을 통해서 존재하고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골반 안에 들어가는 혈관들로 삭골 지역에서의 동맥과 정맥, 그 다음에 항문 지역으로 통과하는 아래 고창자 동맥과 정맥, 그 다음에 음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안쪽 음부 혈관 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구조들의 주변 영역을 살피면 사실은 혈관이나 신경이나 근육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경혈학 평가는 실기 평가는 구두 시험으로 진행되지만 이론 수업은 객관식 문항으로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하는 거는 고를 수 있는 정도로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손글씨로 써서 해부학적 구조를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요. 13귀열 전통적으로 나온 걸 설명드리면 당나라 손상학 선생이 비급 충급 요방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질환, 실정 울결, 그러니까 정서질환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감정의 기복이 생겨나는 이런 문제 증상이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인지장애를 포함하는 그런 뇌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뇌질환의 입장인 거고, 실정의 울결은 주로 감정과 관련한 정서질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질환에서 13귀열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침의 부위는 머리와 얼굴에 있어서의 수구와 승장, 해천이라고 하는 거는 경의 기혈이에요. 그 다음에 협거는 조경맥 위경에 있고요. 상성은 동맥에 있고, 풍부는 목 뒷덜미에 있는 동맥의 경혈입니다. 머리 지역의 경혈들이 상당히 많죠. 13개 중에
6개, 절반에 해당하는 게 머리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13규혈이 머리를 중심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진단했다는 뜻, 진단 치료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팔부에 있는 경혈은 4종류가 있습니다. 소상, 노공, 대릉, 곡치. 이러한 경혈들은 실제로 해당 경혈의 속성들이 이 정서질환이나 인지장애에 어느 정도 쓰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 부위에 있는 걸로 회음을 포함한 것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옛사람들이 인 것을 순서에 따라 자침했다고 하는데 이 순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머리에 있는 6개, 손에 있는 3개, 4개와 다리에 있는 3개를 총 13개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쓰였냐, 이게 그냥 말로만 쓴 건가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인조라고 하는 병자호란의 네, 중심 인물이죠. 예, 병자호란의 중심 인물이죠. 우유부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조가 인조 반정을 통해서 예, 광해군을 물리치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임금이 되면서 사실은 영모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 의심증이 실제로 이 인조에게 정신질환을 야기했는데 그가 만든 병이 사숭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사숭은 현대판으로 보면 귀신을 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조는 죽은 광해군의 영혼을 계속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숭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숭증을 치료할 때 번침 치료를 했는데 번침 치료는 뭐냐면 화침이에요. 화침 치료의 대상이 어디였냐면 바로 13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숭이 아니라 사수. 예, 그것을 13규혈에서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사수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회음가에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 회음은 임금이기 때문에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다 썼는지까지는 상세 기록은 없어요. 다만 13규혈을 번침을 통해서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회음 부위는 항문과 외음부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다. 그래서 여성에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여기 지역쯤에 있는 거예요. 남성에서 보면 여기쯤에 있어요. 항문을 기준으로 하는. 그래서 회음을 자침할 때 유의해야 되는 건 뭐죠? 자침 잘못하면 항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성에서는 자침 잘못하면 자궁 경부를 건들 수가 있어요. 남성은 자침할 때 잘못하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전립선을 자침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립선을 자침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회음을 자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 비뇨기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한의원을 한다. 근데 전립선 치료를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자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광주한방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님은 전립선 기대증을 번침 치료를 하셨는데 그때 쓰는 치료가 회음 부위였습니다. 예, 지금도 하세요. 다만 항문으로 자침하면 안 돼요. 항문을 자침하면 왜 안 될까요? 항문 안에는 장내 미생균이 있어요. 이 장내 미생균이 사실은 항문 안에만 있어야지 항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조직 안에서는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침 시 항문을 찔러버리면 결국은 항문 내가 아니라 항문 밖으로 이 부위가 오염이 되면서 폐혈증의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박적 구조를 왜 알아야 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침 시에 물론 여러분이 회음을 자침할 빈도는 크진 않겠지만 이 부위가 어떤 위치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동결합 윗모서리라고 하는 게 인맥의 기준인데 두동결합 윗모서리를 촉지하는 과정이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윗모서리를 살짝만 내려가면 여성인 경우에는 음부가 되고 남성인 경우도 음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를 골두분촌을 하기 위해서 촉진을 하게 될 때 이 촉진의 과정이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나 피험자를 굉장히 이제 크게 민망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이 부위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울러서 두덩결합 윗모서리라고 하는 기준이 앞에서 보면 요도가 걸려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궁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박적
측면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회을 자침할 때 이러한 특징이다. 그 다음에 중국을 자침할 때 이러한 특징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경열이 중국혈이기 때문에, 곡골입니다. 곡골을 자침할 때 이런 특징이다. 다음 열은 곡골입니다. 두덩결합 잇모설을 촉지하게 되는데, 피부를 노출하게 되면 사실은 음부 지역에 가까워서 음모가 남녀 모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시각적으로도 이런 부위의 노출은 무척이나 사람들, 환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과 촉진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부위를 일단 소개하고요. 곡골 부위는 다른 명칭이 회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회골이라고 하는 것도 두덩뼈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인데 동의보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두덩결합 윗모설이에요. 예, 이 위치 주변에서 동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동맥을 촉진할 수 있는 거는 바깥 엉덩 동맥을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동맥의 흐름들이 병리적 상태에서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는 동맥이 안 느껴져요. 다만 병리적 상태에서 특정 상태에서 동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들은 바로 그런 표현을 한 거겠죠. 이 부위는 사골 힘줄이 이렇게 끝나는 위쪽이고 그 다음에 백색선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로써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배 가로근막 안쪽에는 배세모근이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해부학 교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육, 신경, 혈관에 있어서 신경도 엉덩 아랫배의 앞피부가지, 그러니까 엉덩 아랫배에서 올라온 앞피부가지가 이 아랫배 지역을 덮고 있고요. 혈관에 있어서는 얕은 배벽 동맥이나 아랫 배벽 동맥인데 이 두 개의 동맥은 아랫배 지역을 모두 관통하는 동맥들입니다. 자침은 1.5촌, 대략 30mm 정도의 심도로 옛날 사람들이 자침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뜸이나 침 다 했다라는 의미로 써야 되는데 다만 임산부에서는 자침하기가 어렵다. 이 부위는 인맥을 기준으로 하지만 족걸음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족걸음경, 간경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은 족걸음경도 아랫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인 거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족걸음 간경이 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이라고 하면 윗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족걸음 간경은 아랫배 중심 경맥입니다. 이건 경혈학 총론 시간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쓰이는 주치 범위는 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비뇨생식기 부인과 병증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자침 시 얕은 피부 지역을 관통하면 지금 방광이 놓여있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건 사체 해부를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피부 지역이 매우 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30mm까지 자침해요? 이렇게 보면 못해요. 이 상황은. 근데 보통은 아랫배 지역은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30mm도 상황에 따라 자침 가능하다. 물론 아랫배 피부에 피하 지방이 없다. 그러면 30mm 못 들어갑니다. 그런 특징에서 이제 피부의 단면을 지금 소개한 건데 이미 했고요. 오늘 수업은 곡골까지 소개하는 걸로 해서 인맥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클래스 수업은 인맥을 올려드릴 거니까 나머지 인맥에 대한 수업 내용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4주차 수업에 있어서 오늘 범위는 인맥의 곡골혈까지 소개해드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물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하시는 거고요. 과제물 제출 시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제물에 학습일지 쓰면서 소감을 쓰면서도 문의사항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댓글을 과제물 제출하면서 제출 여부 파악이나 아니면 문의사항을 거기에 올려주시면 그거는 저한테 알람으로 울리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